현충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 경찰과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대로 주는 돈만 받아야 합니다. 유신 정권이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께 마땅히 드려야 할 돈을 아끼려고 만든 법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개선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번엔 안보를 최우선으로 주장하는 보수 야당이 먼저 법 개정에 나서주면 어떨까요? 마침 국가보훈처의 위상도 오르니까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현충원에서 이런 고민을 하느라 눈을 깊이 감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밝은 세상을 꿈꾸는 양지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ERU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좀 오네요. 네,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ERU. 아니 그게 당연한 건데 비도 오고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가 꽃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네. 이름을 안 불러줍니까? 그렇죠? 낭만적인 아침입니다. 아니 사실 너무 마른 장마가 오래돼서 특히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 국민들도 불편해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 더 자주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뉴스들이 다행히 정말 봄비같이 여름비같이 그런 뉴스들이 촉촉한 뉴스들이 들려와서 다행이긴 하네요. 오늘 첫 뉴스도 어제 현충원에서 있었던 그래도 촉촉한 편이죠? 뉴스가. 네, 그렇습니다. 어제 현충일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좌우를 넘어서는 탈이념 애국을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과 한국전쟁은 물론이고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의 희생 모두를 보훈과 애국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뭐 애국 그러면 특히 현충원에서 나오는 데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아픔들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많은 범위로 애국의 범위를 넓히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뭐 어떤 이념 이런 것도 청산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추모사에서. 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안보에 있어서 대통령도 강조를 하셨지만 진보 보수의 이념 나누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 같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고 다 같이 희생을 했던 그런 역사인데 참 애국이란 말이 많이 나오셨어요. 어제 22번이나 이야기했다고 그렇죠. 한 하더라고요. 12분 정도에 네. 22번이나 얘기했고 또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이라면 이제 전쟁, 6.25 이런 부분을 굳이 강조는 안 하면서 이제 아픈 부분만 강조를 하셨던 그런 추모사로 이어졌었고 어제 또 보면은 그 자리 배치 주인공이라고 할 사람들이 조금 진짜 주인공들이 나서셨다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는 지난해 군 복무 중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경열 씨가 있었고요. 또 2년 전 북한의 DMZ 지뢰 도발 당시 부상을 입은 김정원, 하재헌 중사 등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곁에 사부 요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당연히 현충원에서. 현충일 원래의 의의에 맞춘 거죠. 예. 현충일이라는 게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마음, 충성, 애국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날인데 가장 애국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기를 희생했던 분들이 직접 옆에 계신 게 당연한 그런 자리였고요. 아, 맞다. 어제도 5.18 기념식 때와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 좀 연출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용규 씨 등 국가유공자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고요. 또 박 씨의 아들 박종철 씨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감 낭독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박용규 씨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직접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었고 제가 말하다가 연출이라는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진정성이 담긴 모습이 어제도 또 한 번 국민들께 보여졌습니다. 아, 근데 어제 많이 전달해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모습과 너무나 다른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모습과 다른 모습이 그동안 사드 때문에 이어졌는데 그 후속 조치가 어제 이어졌죠? 네, 국방부 현역 중장인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그제 육군정책연구관으로 인사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문건에서 사드 발사대 4기에 국내 반입 문구를 빼라고 지시한 사람이 위승호 실장이라고 청와대가 밝힌 직후였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서 그 인사조치로 끝나는 건가요? 이것도 뭐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청와대가 밝히기로는 감사원 감사와 국방부 자체 감찰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윗선 개입 없었냐라는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렇겠죠. 이제 시작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그대로 맡겨놓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자리만 일단 옮겨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당연히. 예, 다음 뉴스도 사드와 관련된 거죠. 네, 어제 사드 부지 32만 8,779제곱미터만 미군에 우선 공유한 것이 꼼수다 이런 지적해드렸었는데요. 예, 예. 보통 1년 안팎 걸리는 일반 환경평가를 피하려고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 거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 군 관계자 이야기가 동아일보에 나왔는데요. 소규모 환경평가가 가능하도록 먼저 공유한 것은 북핵, 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서 사드 배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북한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북한의 위협이 있는 거는 당연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드를 들여오겠다라는 얘기도 끊임없이 해왔었고 국방부 논리였죠. 그것과 갑자기 땅을 뭐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야 뭐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 연결고리가 되나요, 이게?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어제 혹시 이제 뉴스나 이 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알려드린다면 원래 33만 제곱미터를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전략 환경 평가라는 것을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중에는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드 부지를 32만 제곱미터를 조금 넘게 그렇게 1차적으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은 전체는 훨씬 더 큰데 일부만 그런 식으로 그렇죠. 1단계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꼼수고요. 예, 33만을 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있고 모양도 이상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말발굽 모양인데요. 거꾸로 U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당장 급한 불 끄기 위한 모습이었던 거죠. 어제 다른 언론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를 보여줬는데 이 전체 부지가 골프장 같은 거 생각하면 타원형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 타원형 부지의 절반을 뚝 자른 다음에 거기서도 또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빼서 바깥 부분을 묘하게 말발굽처럼 빼서 32만 제곱미터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그 비어 있는 곳이 원래 골프장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 골프를 치려고 그걸 빼놨다. 그 상황에서요? 예, 그 상황에서. 근데 이거를 그냥 저같이 뭐 안보 이런 걸 모르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국방 전문가 분이 어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시설로 남겨둔 것이다. 이거는. 북핵이 위급하고 시급하게 사드는 배치해야 되지만 네. 골프도 쳐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다니까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한 얘기가 아니라 안보 전문가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다니는 분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핵은 날라오는데 골프를 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빵을 빼놨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도 비켜갈 수 있었다. 그야말로 다목적 포석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안보 위협이 아니라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모로. 자, 다음 뉴스는 어제 이제 인사 발표가 좀 있었죠? 네,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 모두 7명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에는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요. 외교부 1차관에는 임성남 현 차관이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는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세월호 특조위 지낸 유희인 충북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다 차관들을 임명을 한 거네요, 일단. 예, 우선은 차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실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료 출신이죠, 이분들은. 예, 안정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보조자로서 역할을 먼저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들은 계속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정책 같은 걸 펴기 위해서라면 뭐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일단 이끌고 나가고
통상적인 업무는 계속해서 차관들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관으로 봐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네. 검증하는데도 기간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차관을 먼저 인사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또 한미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잖아요. 예,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외교부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사청문회 오늘 드디어 시작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3건 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슈퍼수요일이라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갑자기 공장장이 필요해질 것 같은 생각이 이거 거의 고기 뜯듯이 물고 뜯고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 아무래도 주로 야당 검증 칼날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한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그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어서 뭐 주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앞서서 나왔던 위장전입 문제도 있고요. 또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의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정치임 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도 있었죠. 노회찬 의원이 하셨구나.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지명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일찍 알려졌고 그동안 청문회 전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알려져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정말 낙숫물에 바위 뚫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 좀 많이 상처를 입지 않았나. 과연 오늘 청문회에서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갈지도 또 주목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몇 가지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전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네. 반대를 했죠. 예,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반대를 예. 냈고. 그런데 이번에 박 전 대통령 또 탄핵과 관련해서 보충 의견도 내서. 네,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분 중에 한 분으로서 세월호에 관련한 부분도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해 주셨던 분이라서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이 판단이 될지 모르겠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없나요 지금? 예, 시력과 관련된 부분으로요. 군 복무 피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고요. 또 예.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만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하죠. 네, 이틀 동안 걸리고요. 또 인준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절차가 좀 다릅니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만 채택하고 설령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된다는 점이 좀 다르겠습니다. 네, 절반 출석해야 되고요. 절반이 투표해야 됩니다. 찬성해야 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작심하고 날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쇼통만 하는 게 아니냐란 말이 계속 나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말도 참 잘 만들어내요. 근데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 국민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분들도 왜 소통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느냐 하면 소통과 쇼는 다른 게 어느 날 갑자기 보여주는 거하고 이게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느냐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 김상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봤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청문회장이 또 들고 나왔던 낡은 가방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가방을 갑자기 청문회장이 들고 오려고 어디 중고시장에 가서 낡은 거 들고 올 수 있나요?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삶의 이력들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그걸 네. 국민들이 모를까요, 아직도? 그런 보여주기 국민들이 속는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분들은. 좀 다르게 좀 생각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보여주기에 끝나서는 안 된다. 소통이라도 보여주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이 쇼만일까에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좀 재밌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보로 알려진 게 있죠. 오보라는 게 알려지기도 했고 아직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유섬나 씨가 오늘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같은 비행기에 정유라 씨 아들이 탔다라는 보도가 어제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예. 같은 비행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정확히 한 분은 같은 비행기 대한항공기를 타고 오는데 한 분은 파리에서 오고 한쪽은 또 암스테르담에서 오기 때문에 비행기는 다른데 이름도 비슷하고 시간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취재를 하면서 거기에 또 꽂혔나 봅니다. 쉽게 말해서. 네, 들어오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오늘 오후 3시경쯤이면 두 사람의 얼굴을 아마 유섬납 씨 같은 경우에는
포토라인이 세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유라 씨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리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보도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어리기도 하고 일단 무슨 범죄 혐의자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산호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만이에요? 지금 2014년부터 계속해서 범죄인도 재판이 지속이 되다가 이제 겨우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 같은 비행기가 아니라고 해도 참 묘하긴 합니다. 어떻게 같은 날 그 긴 시간들을 들여서 들어오는데 같은 날 들어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더 띄는 건데요. 아니 지난 어떤 박 전 정권과 관련한 뉴스들은 참 우연의 일치, 우연의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우주의 기운인가? 특히 5월 23일 아주 결정적인 장면들이었는데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우리 특검과 관련된 뉴스네요. 예, 속칭 특검 복덩이로 불렸던 장시호 씨가 내일 새벽 석방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선 처음으로 석방되는 겁니다. 예. 재판이 끝난 사람들은 꽤 있죠, 지금도. 네, 아직 선고가 나온 건 없고요. 구형까지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형을 하고 나서는 보통은 보름에서 빠르면 한 달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재판이 끝났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물어보고 이런 건 다 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인데. 네, 절차는 이미 다 대충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예, 나머지. 구속 만기도 사실 지난 사람들이 있는데 풀어주고 있지 않은데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풀어준 겁니다. 그렇죠. 차은택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김종웅 전 차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본인의 재판은 거의 다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길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혹시 밖에 나가서 말을 바꾸거나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기간 만료되는데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를 해서 재구속을 했으나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바로 이제 석방을 해주는 그런 유일한 사례고 7일 자정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우리 기준으로는 내일 새벽이라고 보는 게 더 낫죠. 예, 정확하게. 8일 자정입니다. 그렇죠. 8일 0시가 될 때 딱 풀려나는 거고 12월 8일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얘기네요. 참 시간 빠릅니다. 자, 그 6개월이 지나게 만든 주인공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봐야겠네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제 재판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들이 포착됐는데 그 모습이 특이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뭘 그렸대요? 그림의 모습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석이 기자들 자리와 멀기 때문에요. 네.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20분 정도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지우고 다시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박 전 대통령 재판이 8번 정도 했었나요? 준비기간 네, 2번 그렇죠. 하고 나서. 다 합치면 13번 정도 했습니다. 13번 준비기일까지 정도. 하면. 준비기일까지 해서 그동안에 별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네, 본인이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할 말 없냐 그러면 없습니다라고 하고 첫날 재판에서 시작했을 때도 없습니다. 이런 말밖에 없었고 제일 많이 말을 한 게 인정신문. 이제 재판 시작하기 전에 재판정에 나온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대한 인정신문에 대해서만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걸로 할 말이 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할 말을 좀 많이 내지는 솔직한 얘기를 국민들은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현충일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이 코너 시그널이 정말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예, 항상 나라를 걱정해 휴대전화 연결음까지 애국가로 이렇게 바꿔놓으신 분,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공장장이 자리가 없어서 이번 주는 소통의 주간으로 저희가 설정해놓고 있거든요. 네. 잠깐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님이 김공장장 어디 갔어요? 김공장장? 김공장장은 네. 고기 다이어트 하러 유럽 갔습니다. 고기가 많은 곳에. 네. 이전 뉴스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림 그리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8672님이 박근혜가 그린 그림은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최순실. 예리하십니다. 예. 네. 3399님은 비가 오니 외롭네요. 저도 공장장이나 잔업반장님처럼 이혼이라도 하고 싶네요.
여친 없음 땡땡땡 전 이혼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뭐 누가 제가 이혼했다는 큰일 날 말씀을 또. 드디어 이제 잔업반장님으로 아니 승진하신 거예요? 승진이 아니라 네.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공장장 권한대행이라고 했거든요. 권한대행. 근데 권한대행도 못마땅하대요. 그냥 네. 작업반장이나 해라. 네. 그럼 혹시 모르시겠어요? 여기 원래 공장장 명패 있었잖아요. 공장장 명패 봤어요. 네. 네, 근데 오늘 치웠네요? 감추고 갔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명패를 감추고 갔어요. 제가 혹시 그거 꺼내놓고 쓸까봐. 네. 안 합니다, 지사에서. 아니, 공장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 주 나오신 분들께 몇 가지 여쭤보고 있는 게, 김호중 공장장하고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났냐? 인연을 맺고 계신 겁니까? 제가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2005년 정도였던 2005년 걸로 정도. 기억하는데요. 예. 초선 때 초기였어요. 예. CBS 죄송합니다. TBS 나와서 지금 CBS 아니, 얘기 돼서 전혀 저희는 그런 거. 모 방송에 예. 시사자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예. 진행자셨고 제가 예. 고정 패널을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진행자와 고정 패널로 만났었어요. 그때의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그때 첫인상 뭐라 그래야 되나 의외로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요. 의외로 예. 무섭지 않네? 의외로 무섭지 않네.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진보 진영에 뭐 요경 미사일이다. 요경 미사일. 뭐 딴지일보 하셨던 분이다. 총수 막 걸리면 그냥 딴지 걸려서 넘어진다. 별별 무시무시한 소문을 듣고 뵀는데 예. 뭐 의외로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제 노회찬 의원은 심지어요. 네. 그때 옛날이랑 비교하면 지금 외모가 굉장히 좋아진 거란 얘기도 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진 않죠? 외모? 그때나 잘 지금은 못 느꼈는데요. 그쵸? 좋아지신 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실. 살만 조금 더 쪘지. 예. 그러네요. 사이즈는 좀 달라졌네요. 사이즈가 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혜원 의원님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믿고요. 네. 노회찬 의원께서 워낙 오래전에 이 의원님보다도 한 10년 전에 만났으니까 기억이 약간 좀 가물가물하신 걸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만나신 거네요, 노회찬 의원. 네, 노회찬 의원 90년대에 만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엉망이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들으셨죠? 네네. 같이 그 자리에 있으셨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나중에. 지역에도 또 비슷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네. 지역에서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현장에 가지 못했고 네. 언론으로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현충일의 추모 대상을 전통적인 순국선열 참전용사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네. 뭐 파독강부 그다음에 한각의 기적을 만들었던 우리 근로자들 여공들까지 다 이렇게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로 확대해 주신 거 그건 굉장히 신선했고 예. 또 공감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거기다가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북한 얘기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위협인데 예. 북한 얘기는 전혀 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보수 쪽에서 조금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북한은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을 하셔서 예. 그래서 또 걱정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구나. 그런 사실 생각을 어제 했어요. 이제 6.25나 한국전쟁은 직접적으로 단어를 사용을 안 했죠. 안 했지만 반면에 이제 그때 당시 전쟁터 단장인 응선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또 많이 했었고. 예, 그러니까 과거 북한의 어떻게 보면 공격, 위협, 참상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현존하는 지금의 북핵이라든지 지금의 북핵 문제 이런 또 미래의 부분은. 북한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언급이 없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이제 대통령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대통령께서 귀를 기울이셔야죠. 네, 그리고 네. 어제 어쨌든 현역 군인들 지난해 목함지뢰 같은 걸로 다쳤던 네. 분들도 옆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살피리라고 보고요. 네. 오늘 가장 아무래도 관심사 슈퍼 수요일이라는 이름을 또 슈퍼 수요일. 언론에서 붙였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슈퍼예요. 완전히 악몽의 수요일이지. 네. 그러니까요. 블랙 웬스데이네요. 그러게. 먼저 일단 어쨌든 뭐 청문회 자체는 지금 거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당론으로는 바른정당도 반대하는 건가요?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젠가
어제는 현충일이었으니까 어제는,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날 곧 당론이 정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언론 기사로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곧 당론이 정해질 것 같긴 한데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이 김상조 내정자를 예. 알고 지낸 지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5년 되네요. 의원님도 좀 경제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과 한 해 선배인데다가 지도 교수가 같아요. 그러시면 네. 완전히 굉장히 가까우시네. 35년을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봤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말 이번 청문회를 듣고 예. 사실 왜냐면 제가 청문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없었을 거야 아마 제가 출장 다녀오느라고. 근데 이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란 게 제가 알던 김상조 선배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올곧게 살려고 제일 노력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저만한 사람 없을 거다 제가 평생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예. 하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서 이 청문회 얘기들을 제가 지금 선뜻 믿기가 좀 어려울 만큼 저도 좀 당황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한 15개까지도 뭐 다 종합을 하면 개수로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뭐, 어떻게 보면 해명이 되는 것도 해명이 있고. 충분히 됐고, 이 아예 잘못된 의혹만을 위한 의혹도 많았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잼만 날렸다, 뭐 소문난 잔치였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좀 뭐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국민들이 아마 다 보고 평가하시겠죠. 그렇죠. 청문회도 보면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답 해명하는 예. 측이 있는데 거기서 결론이 안 나도 국민들 마음 속에서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그 국민들의 마음을 과연 살펴가면서 당론까지도 정하시는 건지. 예. 그리고 보면 왜 제가 여쭤보냐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당 왔다 갔다. 당론은 뭐 밖으로 반대한다고 하는데 네. 일부 의원들은 SNS로 뭐 나는 찬성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당 제가 그 속사정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그냥 밖에서 보기에 느끼는 점은 의원님들은 이제 막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일에 몰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일 자체에 막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막 의혹을 조사하고 막 질문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막 강해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듣는 해명은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으면 아니야 해명이 부족해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의원 개인은 이제 청문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예. 지역구에서 막 사람들이 국민들이 예. 우리가 보기에는 해명이 됐어.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문자나 예. 이런 걸로. 또 의원실로 전화도 많이 오고. 예.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듣는 국민의 생각이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의원들이 또 주장을 국민들 생각을 받아들여서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게 정상이죠, 예.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의원님들 보면은 청문회장에서 얘기하신 거, 예. 청문회 직후에 얘기하신 거 하고 지금 또 이제 호남 민심을 받아들여서 좀 바꾸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아니, 근데 잠깐 제가 궁금해진 게 격가지긴 합니다만 의원님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문자나 아니면 지역구 사무실로 전화 같은 것도 많이 평소에 받으시고 그러세요? 수도 없이 받죠. 저는 지금 김상조 내정자 청문회, 강경화 내정자 청문회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도 예. 지금 하루에 100통 이상 받고 있어요. 고소 안 하세요, 혹시? 아니요. 왜 고소해요? 아니, 왜냐면. 저 이현주 의원이 아예 가장 이제 문자 폭탄이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실제로 고소장을 지금 뭐 이렇게 제출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중에 이제 뭐 허위 사실을 가지고 부당하게 음해하거나 그런 문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게 아닌다면은 뭐 국민들 의견을 들려주는데 저야 감사하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자 중에 간혹 보면 이제 도를 지나치게 상대방을 뭐라고 얘기하라니까 규정짓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그다음에 모욕하는데 그냥 그 모욕이 그냥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추상적인 모욕이 아니라 허위 사실로 음해하면서 이제 단정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잘못된 문자가 간혹 있어요. 아마 이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경우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민심 쪽에 더 가깝게 무게를 둬야 되는 건 다양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좋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도 직접 맡으신 분이 있죠. 김동연 경제부총리. 네, 김동연 내정자. 예, 경제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네. 장관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의원들을 다 따로따로 맡아서 네. 하니까 이제 네. 담당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그분은 뭐 신상에 관해서는 별로 뚜렷하게 예. 뭐 제기될 만한 의혹이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예, 예. 일부 뭐 병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얘기가 나온 건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해명이 좀 되고 있는 수준 같아 보이고요. 예. 일단 오늘 청문을 해보면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의혹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저는 좀 부총리인 만큼 경제수장이잖아요. 예, 예. 경제수장이니까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였을 시절에 말씀드렸던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들, 예. 이 공약들과 내정자 개인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 짚고 넘어가야죠. 그런 부분은 오늘 이제 경제 강요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대통령과 어떻게 조화를 할지 그런 부분은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능력이기도 하고 예, 입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건 짚어야죠. 그런 걸 짚으시겠다. 예.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만능이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고쳐져야 될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경제 전문가 강요가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판단한 경우를 구체적인 실상과 온갖 현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런 걸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만큼 강단이 있는 사람인가 예. 이런 것도 봐야죠. 이제 이현 의원께서는 이제 경제 전문가고 워낙 그쪽에서 오래 활동을 하시고 잘 아시고 오늘 청문회도 담당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져 물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네.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다른 분에게 지금 집중이 돼 있죠. 강경한 애정자를 다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한 애정자에게 아무래도 국민들도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강경한 애정자에게 온갖 시선이 다 쏠릴 것 같아요. 그러잖아도 제가 어제 현충일에 나와서 예. 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예. 의원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내일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다 강경화 보는데 뭐하러 이걸 이렇게 고생하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언론의 주목은 못 받더라도 네. 하실 일은 하셔야 되는데 네. 어쨌거나 그럼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위장전입이다. 뭐 증여세 탈루다, 강경한 다운계약서다, 예, 강경한 내정자에 대해서 내정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또 죄송한 얘기인데 강경한 애정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출장 좀 다녀오느라고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진 못했지만 제가 또 뭐 당장 제가 청문을 담당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문위원들만큼 깊이 있게 조사는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받은 느낌은 이거 혹시 남편이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남편분이 예, 그냥 왜냐면 예. 이제 강경한 애정자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국에서 활동을 하시고 예. 거의 국내에 계시질 못했잖아요. 예. 그러기도 하고 대부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일하는 여성의 입장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예. 거의 집안일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남편이 계시면 대부분 남편들이 이런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혹시 남편이 주로 이런 일을 처리하신 건 여기서 아닌가. 이제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남편이 부정한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남편분이 챙기는 과정에서 혹시 조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지 그러지 모른다. 않나. 그냥 이거 제 추측일 뿐이고.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게 아니라 추정이라는 제 생각이고, 추측이고, 제 추측이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첫 여성 후보자죠. 외교부 장관 외무장관이잖아요. 후보자죠. 외교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다면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같은 여성으로서. 예, 그런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유엔에 그리고 국제기구 중에서는 최고라고 보는 유엔의 사무차장이잖아요. 예.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을 그렇게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렇죠. 바로 1인자인 사무총장 다음인 2인자 사무차장을 현직으로 하고 계시던 분이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 사무차장 자리를 내놓고 왔는데 스카우트한 건데. 사실. 네, 내놓고 왔는데 조국에서는 하자가 있어라고 거부한다면 이것도 참 정말 이상한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이게 복잡한 상황이 됐구나. 어찌 보면 이게 외교 문제겠네요. 생각해보면.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유엔에서 사무차장을 그것도 3명과 사무총장과 관련이 있던 인물을 어떤 뭐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결격 사유로 해서 거부를 해버린다면 유엔은
후계는 또 뭐가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뭐 여러 가지 좀 하네요. 복잡한 상황이 돼서 예. 이게 참 묘하게 상황이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첫 외교 장관이 될 수 있는 여성이 만약에 낙마한다면 참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애석한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는 좀 만감이 교차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55년생이시던가요? 이분이 연배가.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사회생활과 그때 그 연배에 사회에 나와서 여성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정도의 상상도 차이가 못하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청문을 좀 오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 예. 인허가권을 가진 자리에 가는 사람이 인허가와 관련된 이제 부정 비리가 있다. 예. 그건 그건 절대 안 되죠. 되죠. 절대 안 되죠. 그건 예. 권력남용이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예.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 재생될 수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외무 장관은 그럼 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인허가라든지 부정비리 이런 거에 관련될 일이 그렇게 좀 다른 장관보다는 좀 소지가 덜하다. 국내 활동을 할 수가 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예. 그런 걸 좀 이제 우리가 비교 형량할 필요는 없나. 이제 모든 잣대를 똑같이 모든 부처에 들이대는 거 하고 예, 예. 좀 이제 각 장관이 하는 각 공직자가 하는 고유의 업무와 업무를 감안해서 각 그 공직자의 도덕적인 잣대도 좀 비교 형량할 필요는 없는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도덕성이 정말로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냐는 해야 할 일에 비춰봤을 때 좀 차이를 둘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말씀 듣다 보고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도 아까 이제 남편분이 일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는 얘기도 이래서 나온 것 같은데 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주로 외국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당신이 나서서 뭐 이렇게 뭐 집을 사고 뭐 어디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럴 가능성은 어쨌든 검증이 되겠지만 네. 뭐 가능성 자체만으로 근데 놓고 그런 걸 보면 좀 따져보면 좋겠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뭐 일단 청문회는 거치지만 인준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헌재 소장이기 때문에 이분은 인준까지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이분도 나온 얘기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라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이념 성향이 뚜렷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오신 여러 네. 가지 판례 이런 걸 보면 대표적으로 통진당도 통진당 반대. 해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주 5.18 예, 예. 민주항쟁과 관련된 판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딱 그 서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호불호가 거의 명확하게 홍해바다 갈리듯이 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홍해바다 갈리듯이 갈려버리면 이게 건널 수 없는 사이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인준이 예. 난항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예.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5.18 단체들에서는 이제 이분이 당시 5.18 당시에 내렸던 어떤 군법무관으로서의 판결에 대해서는 막상 광주 지역에 계신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적 성향이 워낙 뚜렷하신 분이라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하는 것과 중심을 잡아야 되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뭐 당에서도 좀 그런 목소리도 나오나요? 혹시 들으실 바 있어요? 그런 얘기들 좀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자들 오는 거 이제 주로 문자가 보면은 아무래도 근데 저는 문자를 양쪽에서 다 받아요.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도 보내시고 예. 굉장히 보수적인 뭐 소위 태극기와 촛불이 다 보내시는데 그래서 양쪽을 다 보죠. 그럼 양쪽으로도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평소에도. 양쪽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대부분 읽어보는 편이에요. 가급적. 예. 일일이 답을 못 보낼 경우는 있지만 가능하면 다 읽어보는데 양쪽이 좀 팽팽해요. 양쪽 그래서 제가 아까 홍해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양쪽이 팽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결국에는 가운데 계신 분들이 또 그 바다에 네. 다리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많이 계시냐 네. 아니면 양쪽으로 나눠져 계시냐 이런 정도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대 원칙이라는 것을 후보 시절에 밝히셨던 게 조금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본인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양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로 약간 조금 뭐 물러섰다고 할까 그런 기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장관 17명 중에 11명은 아직 윤곽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인선이
좀 걸리고 있는 편인데 전반적인 어떤 청문회가 됐던 문 대통령의 인선 과정이 됐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쉽다거나 좀 조언 이런 것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도 보면 늘 청문회가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자아냈거든요. 네. 청문회 할 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받는 이제 국민들로부터의 그 분노는 뭐냐면 너희는 그럼 깨끗하냐.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막 국회의원들한테 화내는 게 야 너희보다는 100배 낫다. 청문위원부터 먼저 청문해야 된다. 예, 그러시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로 거론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위장 전입이다. 그다음에 뭐 다운 부동산. 계약서다. 뭐 이런 일종의 한동안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만연해 왔던 그런 문제들. 예. 그럼 그런 문제들 국회의원 300명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그럼 이 문제가 걸리는 사람들 다 국회의원에서 사퇴해라. 막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청문회 기준 자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지금 여야 따지지 말고 네. 네가 옛날에 이랬지 않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입장 바꿔봐라. 과거 얘기 자꾸 따지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청문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은지 좀 정립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정권 바뀔 때보다 매번 그러는데. 근데 항상 보면은 옛날에 네가 이랬으니까 이번에 나도 이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런 하면 거죠. 끝이 안 나요.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래 네. 다음에는 내 차례 되면 기다려라. 그래서 이번에 나도 안 바꿔줄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자꾸 이러면 이게 언제 끝이 납니까? 안 끝나죠. 대한민국의 발목을 영원히 잡는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네. 청문회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대한민국 만들자고 하는 건데 네. 왜 자꾸 우리가 발목을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 기회를 그냥 아예 제대로 된 청문 기준을 만드는 거. 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을 고르는 좋은 청문 기준을 이번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주변 의원들 분께도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정말 저는 많이 얘기해요. 많이 얘기하세요. 그 당에서 지금 저기 당론 만드는데 제가 예. 이런 얘기 했다가 또 한 소리 듣고 그래요. 참, 애국가를 깔고 다니실만 하신데. 네. 그럼 당론, 바른정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당론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른정당 상황도 좀 말씀해 주세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말씀 그렇게 하셨었어요. 예, 예. 네. 어떻게 뭐 그렇게 뭐 다른 얘기 그 이후에 배경이라든가 실제로 그렇게 배경에 언론에 얘기하신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분들께 빚을 져서 네. 당분간은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음. 얘기하시고 당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또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은 저도 뭐 들은 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당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뭐 버텨냈다라고 대선 기간을 버텨내셨지만 뚜렷한 구시점을 찾기도 좀 어렵고 뭐 김용태 의원이나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도 당권에는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셔서 구심점이라는 게 필요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바른정당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이제 과거 보면은 좀 대선을 하고 나면 대선 주자들이 조금 휴지기를 가지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원래는 그게 오히려 더 많았는데 제가 굳이 이 말씀 여쭤본 이유가 홍준표 전 후보라든가 안철수 전 후보 같은 분들은 바로 들어가셨잖아요. 재수 시험 공부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안철수 후보는 뭐 재수는 들어갔지만 그래도 뭐 당권을 도전한다 이런 건 당권까지는 아니죠. 예.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예. 오히려 홍준표 전 후보가 예. 오히려 좀 약간 이단아 같이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예. 누구도 이제 패배하고 나면은 당분간은 좀 어떻게 예. 보면은 자숙한달까? 좀 국민들께 예. 그런 휴지기의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그런 휴지기가 없으시잖아요. 미국은 갔다 오셨잖아요. 잠깐 휴가. 아니 뭐 당권을 바로 나오시는 거니까 그건 휴지기는 아니죠. 휴지는 아니니까. 예, 예. 그럼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 지사의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좀 거센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그런 분을 대표로 뽑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 이길까요? 홍이냐 비홍이냐? 홍준표 저는 전 후보가 이긴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구성은 친박이 훨씬 많아요. 예.
두 번 19대, 20대 두 번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이제 독단적인 공천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예. 거의 전권을 갖고 다 공천을 하셨잖아요. 두 번 연거푸. 예, 예. 그러니까 초재선이 거의 80명 될 거요. 예. 근데 그분들 그 전에 있었던 중진 친박들도 당연히 물론 있고 초재선은 올 친박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친박들밖에 거의 안 남아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표는 친박들이 많지만 문제는 내세울 지금 주자가 없잖아요. 내세울 주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홍준표 전 후보의 승리로 갈 거고. 묶어진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친박세가 워낙 강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당권을 잡으셔도 청산이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끝나서요. 문자로 마지막 질문을 문자로 드릴게요. 네. 강석중 님이 이혜원 의원 당대표 나오는지 물어봐 주세요. 단답형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없어서. 네, 지금 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예. 지금 거의 무릎을 꿇을 상황입니다. 나오시기로 됐군요. 아, 이건 예. 자, 성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외모로만 놓고 본다면 저보다 이분이 공장장 권한대행에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유일하게 털을 안 밀고 다니는 털보 백성문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왜 이러세요? 아니 사실이니까. 아니 저 아는 김어준, 변호사 중에 저기 김어준 씨만큼 제가 수염을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기르진 않잖아요. 김어준 공장장이 지금 지저분하다고 한 거예요? 약간 많이 기르시니까. 저는 많이 짧게 기르는 기르잖아요. 거랑 지저분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스타일인데. 제가 오늘 잘못 온 것 같네요. 느낌이. 아니 사실만 명확하게 얘기한 거고. 그 공장장이 그래도 나름 그 스타일로 또 한 일세를 풍미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제가 없잖아요. 이 시작부터 딱 던지는 게 공장장 자리를 어떻게 좀 뺏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공장장 자리 뺏으면 제가 양마 자리 뺏어서 일로 올게요. 근데 어제 뭐 좀 드셨나 봐요. 냄새가 나네. 저녁에는 뭘 좀 먹어야 돼요. 원래. 저녁엔 뭘 먹어야 좀 돼요? 먹어야죠. 그게 아침까지 냄새가 날 정도로 먹는 거예요? 큰일 날 양반이네. 이거 참. 운전은 안 하시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를 오늘 원래 제가 하는 코너이긴 한데요.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말이 잘 안 나오네. 모신다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최근에 뉴스에 나온 사건 2개가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게 아니냐, 또 분노도 많이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콘크리트 안매장 사건에는 3년. 딸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사람을 살인에 대해서는 10년. 이게 문제가 없냐라는 건데 먼저 동거녀 안매장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2012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제 동거녀하고 무언가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격분하는 과정에서 동거녀를 살해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적 평가는 살인죄가 아니라 이제 폭행치사죄가 됐는데 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인근 밭에 가서 안매장을 하고 아이고. 콘크리트로 이제 나중에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완전하게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죠. 4년 동안 발각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발각이 됐는데 이제 죄명이 폭행치사하고 그다음에 안매장한 부분이 사체은닉이죠. 이 2개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시면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평생 교도소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무기징역.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심에서 징역 5년. 그때도 너무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이 됩니다. 그럼 3년. 네, 징역 3년이 선고돼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네티즌들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그런 판결을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사람을 죽였고 게다가 이게 안 들키려고 그냥 뭐 야산에 이런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까지 사용을 했다는 그렇죠. 것은 정말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 그리고 또 3년으로 된 게 1심에서는 아까 5년이었지만 깎아진 이유가 이제 피해자는 당연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합의를 못 보는 피해자의 아버지랑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2년이 더 깎아졌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를 해서 2년이 깎였다라고 해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아버지하고 이 피해자하고는 거의 20년 동안 얼굴도 안 본 사이입니다. 2년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16살 때 이 피해자 가출을 했어요. 예. 가출을 해서 아버지랑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는데 제가 1심 판결문하고 항소심 판결문을 비교해 보니까 원래 1심에서 5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3년이 나오려면 뭔가 사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정의 변화를 눈을 씻고 차도 딱 한 개더라고요.
합의를 피해자의 해줬다. 유족과 합의. 유족과 합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기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애지중지 딸을 키웠던 아버지와 합의를 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는 이 딸이 죽은 사실도 몰랐어요. 죽은 사실도 몰랐는데 합의를 할 때 뭐 주나요? 합의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줬고 사실 제 생각에는 재판부에서 이 아버지와 이 피해자의 관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합의서만 딱 들어오니까 기계적으로 유족하고 합의했네. 이거는 감형 요소지라고 해서 감형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재판부도 변호사니까 알잖아요. 그 원래 경찰이 조서 같은 걸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 관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들어가 있죠. 부라고 하겠죠. 부. 그러니까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는 안 쓰죠. 그걸 왜 쓰겠어요? 쓰겠어요? 경찰이 썼대요. 아, 썼대요? 네. 근데 안 읽어본 거지. 안 그렇죠. 읽어봤을까 아니면 무시를 했을까? 그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결을 자판기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사건이 들어오면 폭행치사 양형 기준 3년에서 5년. 거기다가 유족 합의. 그럼 마이너스 2년. 그럼 3년. 그러니까 이게 물론 판사님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전국에 비슷한 사건, 유형의 사건이 났을 때 일정한 양형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어디서는 3년 나오고 어디서는 10년 나오고 어디서는 무기징역 나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양형 기준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이제 메모리 돼 있어서 이게 사실 법하고 상식은 조금 유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판기 판결이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는데 이제 그 법정의 실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법정형이라는 게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한데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한 이걸 번만 좀 계산기라고 하는 거죠. 풀어봐 주세요. 자판기라고 네.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폭행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네. 그럼 3년 이상이면은 무기징역 말고 유기징역의 상한까지 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3년부터 유기징역의 상한까지 30년까지? 네, 30년까지 폭이 넓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유형별로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은 몇 년에서 몇 년 사이를 선고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양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죠. 대법원에서 정해놓은 그렇죠. 거죠. 내부적으로. 판사들은 일단 네. 그걸 따르는 거고. 대부분 따르는데 이제 그게 양형 기준을 따르다 보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사건을 제외하고 폭행치사 그다음에 나중에 죄질이 좀 안 좋아 뭐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양형 기준을 따르니까 그래 1심에서 5년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근데 이제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변호사들도 일을 하다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피해자는 개인마다 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데 법은 그 사연들을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판결이라는 게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거의 계산기 두드리듯이 막 정리하는 것들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요. 사법연수원에서는 시험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내준 다음에 이거는 몇 년이겠구나라는 걸 다 암기를 시킨 다음에 이게 실제 판결에서 몇 년 나오겠구나 그 근사치를 맞추면 모범 답안으로 채점이 되게끔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범 답안을 가장 잘 쓰신 분들이 이제 법원에 보통 가시니까. 판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쉬운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언론에 이슈가 되는 건 대부분 국민들의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도 중요하지만 개개 사안별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판단하는 그런 법원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항소심에 그 아버지랑 합의한 것 때문에만 3년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반성도 하고 그래서 깎아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반성한다 그러지 저는 전혀 반성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인 제가 봐도 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애초에 이런 지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좀 때렸는데 그렇죠. 이게 왜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로 갔냐. 그러니까 이게 폭행치사라고 하는 것은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사람을 많이 때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살인할 그렇죠. 의도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살인의 의도라는 거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죽이고 싶었는지 죽이려 했는지. 이제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사정을 고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가해자가 뭐 흉기를 들었다거나 그리고 가격한 곳이 이제 머리나 목이나 이제 사람이 급소라고 하죠, 보통. 맞으면 사망할 수 있는 곳을 뭐 가격을 했다라면 그러면 살인의 고의를 보통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이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하고 폭행하는 과정에 사망했다. 그리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폭행치사죄를 인정을 한 건데 사실 그 이후의 과정에 이 사체를 은닉하는 과정이 너무 죄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 안매장만 넘어서서 콘크리트까지 쓴 거는 이건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공부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이후에 시신에 대한 어떤 훼손이라든가 이게 사실 법에서는 그렇게까지 중하게 안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5년밖에 안 나왔네. 그런 지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체 은닉, 뭐 사체 훼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형량이 높진 않잖아요. 거의 그렇죠. 살인죄 흡수되는 수준이잖아요. 원래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흡수가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살인죄 선고하면서 조금 양형 기준에 높아지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경합범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 법에서는 살인죄 같이 무거운 범죄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의 다른 범죄들은 사실상 별로 따지지조차도 그렇죠. 않는 묻지도 게. 따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이후에 한 행동이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실제 법원에서 판사들은 거의 고려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살인죄 흡수되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렇죠. 폭행치사도 폭행치사지만 그 이후에 안매장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3년이야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형 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양형 기준도 현실화할 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양형 기준 중에서도 국민들의 법 감정은 굉장히 동떨어진 거 많습니다. 뭐 아동학대 관련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대법원도 좀 현실화할 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양형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 참 좋지만 뭐 3년에서 5년 이게 아니라 조금은 폭을 넓혀야 돼요. 판사의 재량 여지를 좀 높여놔야지 그래야 판사도 이거는 양형 기준상 이렇지만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면 이 정도가 맞겠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넓혀놔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백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살인같이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후에 다른 것들은 크게 고려가 안 된다. 아무리 뭐 시신에 대한 훼손이 심해도 그렇게 보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끝까지 도망 다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어차피 그냥 잡히나 아니면 그렇게 도망 다니다 잡히다 범죄 처벌은 비슷하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안전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4년 만에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도 당연히 양형에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도 기계적으로 판단을 할 때조차도 자수를 했었을 때는 필요적 감면이죠. 그때는 깎아주잖아요. 무조건 깎아주는데 도망 다니다 잡히면 무조건 더하진 않잖아요. 늘리진 않죠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네, 거고 또 이번에 이게 또 크게 그 공분을 자아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슷한 시점에 드러난 다른 사건이 그러니까 딸에게 어떻게 보면 성추행을 한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사람을 또 살해를 한 그런 어머니 같은 경우는 10년을 받았어요. 네, 이건 사건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 학교에 취업지원관이라고 있거든요. 취업지원관이 딸아이를 성추행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엄마가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선가 만나서 그곳에서 일단 이 어머니 주장으로는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서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고 이 어머니 바로 자수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자수했어요. 네. 바로 자수했는데 이 조금 전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형이 더 많이 나올까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일반 저기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이게 조금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딸 그렇죠. 때문에 살인. 딸이 성추행을 당했고 성추행을 당한 거에 대한 그런 동기 가지고 이 사람을 살해를 한 거니까. 그리고 게다가 바로 자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를 놓고 보면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를 비교하면 너무너무 화가 날 사안이지만 이번 사건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번째 판결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얘기 설명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갑자기 안 좋네요. 지금부터 설명 이게 같이 욕먹는 겁니다. 백 변호사가. 보면 일단은 아까 거는 폭행치사죄였고 이번 거는 죄명이 살인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적 복수. 사적 복수를 허용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의 형이 떨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범 말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적 복수는 좀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어머니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말다툼하는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 살인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아는 분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살인은 계획 범죄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물론 압니다. 백 네.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데 자 입장을 바꿔놓고 네.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둬야겠다. 내가 법대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여성인데 네. 여성의 입장에서 다른 남성에게 따지러 가는 길인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보호 측면에서라도 이 흉기 같은 것을 소지하고 가지고 갔을 이제 가능성이 그렇게 있잖아요. 생각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제 판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판사는 그분의 가슴속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정황 증거들이나 그다음에 흉기 휴대의 유무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살인죄로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며칠 전에 저랑 얘기하다가 이 판결은 괜찮은 판결이라면서요. 그러셨잖아요, 저번에. 혼자는 개인 못 죽을 것 사이에 같아서. 두 사람 사이에 그 개별적으로 농담한 거를 여기서 그 이걸 공적인 농담이라고 그러셨어요? 방송에서 지금 하면 어떡합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농담한 거를. 근데 사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앞에 판결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네. 이번 판결은 저는 제가 아까 타당하다고 했던 건 이게 이런 부분을 너무 이제 너그러이 판단을 해주면 진짜 확실히 사적 복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 복수라고 백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일단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뭐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해서 그렇죠. 법원이 판단을 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해결하도록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 무법 사회가 될수 혼란스러워질 있으니까요. 수밖에 없고 글자 그대로 진짜 미국 서부 영화에 보는 것처럼 자기들이 다 총 들고 나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판결을 보면 사람들이 테이큰 영화 아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딸 해서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 그런 영화들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사적 복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좀 중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앞에 거하고 묘하게 두 개가 엮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10년이고 앞에 안매장한 사람은 3년이야? 이걸로 이제 얘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백 변호사 입장은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첫 번째 판결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네. 이거는 폭행치사라고는 하지만 안배장까지 한 어떤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이고 4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다가 잡혔는데 5년이었고 3년으로 한 건 문제가 있지만 뒤에 어머니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10년이라고 하는 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네, 해야겠고 맞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제 살인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10년도 좀 가벼운 편이긴 네, 하죠. 그렇죠. 보통은 몇 년 정도나 하죠. 보통 최근에 15년에서 뭐 이제 죄질이 안 좋을 경우 25년 나중에는 뭐 무기징역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재판부도 약간은 고려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다른 부분보다 자수를 제일 크게 고려했던 것 같아요. 자수는 말 그대로 필요적으로 형을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그런 필요적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수한 것 그것 때문에 아마 10년형이 선고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아까 뭐 들었던 질문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안 좋은 생각. 그러니까 내가 흉기 같은 걸 사용해서 뭐 이렇게 사람을 해치면 살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정말 그냥 맨손으로 또 나는 이게 일부러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욱해서 싸우다가 그랬다라는 식으로 해놓고 또 그나마도 자수도 안 하고 그냥 막 도망 다니다가 수시체도 감추고 네, 그렇죠. 그러다가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뭐 빠져나가고 걸려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싸움이었어요. 전 더군다나 흉기도 안 썼어요. 이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우리 법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좀 동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 있죠. 근데 보통 이럴 때 판사들은 우리들은 법 전문가지만 국민들은 법을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사실 주변에도. 네. 근데 법하고 국민들의 상식하고 괴리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법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예. 안 걸리면 다행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저 뒤에 누가 백이 있어 저랬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불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진짜 법하고 상식이 거의 동일화되는 사회가 돼야 사람들이 준법의식도 확실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국민들이 황당하다고 느끼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정말 내부적으로 무언가 법원에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사람들이 승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맨날 이런 표현 쓰거든요. 법의 다른 이름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대한 유사하게 맞춰가기 위해서 국회도 그렇고 그리고 법원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을 논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논의라고 하는 거에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법원이 한 양형 기준. 이 기준이라는 게 법원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원 저 법원 뭐 이 검찰 저 검찰에 따라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이 다르게 나오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야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 기준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너무 기계적으로 보다 보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마다 들어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어느 나라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법이 얼마만큼 선진화돼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느냐라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사가 됐건 형사가 됐던 한때 이제 우리가 그 경제 발전하는 시기에 있어서 법원도 속도전을 냈던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지 않은 법원에서 많은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서 보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차별화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건데 혹시 이런 폭행치사 아까 말했던 콘크리트 안매장 사건 같은 경우에서 해외라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걸 좀 뭐 다른 사건이나 이런 거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딱 떠오르는 사건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 보면 이제 미국에서 미국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는 거나 뭐 일본 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거 보면 굉장히 국민들의 법감정과 유사하게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랬으면 미국 같은 데서 이런 경우가 나왔으면은 뭐 무기징역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뭐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더라도 뭐 유기징역의 상한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에 둘러싸여 있죠. 법원의 판사들이. 그러니까 한 사건을 안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옆에 소위 우리 메모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붙여놓고 뭐 지금 이 사안은 뭐 고의가 있고 없고 뭐 그다음에 이거는 형이 뭐 상한이 어디 하한이 어디 뭐 쭉 해놓고 그 숫자 더하기 계산기로 이렇게 뚝 두드려서 나오는 것 같은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과 아까 그 아버지의 관계도 사실 재판부가 엄밀히 들여다봤다면 그러면 아 이건 아버지가 합의해줬으니까 인형 감해줘야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도 지금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도입이 그렇죠. 돼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극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니까.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정도지 뭐 실제 구체적인 형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말로 몇 년을 해달라 이런 정도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구제책으로서 검찰이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통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너무 그렇게 가면 너무 재판이 또 여론 재판화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국민들의 법감정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여론 재판으로 가면 그건 말 그대로 법이 아니라 법 말고 여론으로 재판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부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여론이 잘못되는 것을 막는 거야말로 법조인들의 진짜 역할이 아닐까. 그거를 여론은 결정할 수 없다. 여론으로는 재판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제 말은 여론만 가지고 재판을 하면 그거는 뭐 사실 판사나 검사 필요 없죠. 그런데 일단 그에 대한 보완제로 판사나 검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완제가 아 지금 이 법 적용은 국민들의 상식과 맞구나 맞지 않구나를 판단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정작용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 제일 안타까운 게 법조인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낮아졌는데 옛날에는 아유 제가 뭘 알아.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쟤네들은 법을 몰라서 그래. 우리 얘기가 맞는데. 그러니까 설명도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성적을 위주로 법조인을 뽑았던 과거의 시스템이 마치 이제 상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그렇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으로 국민들이 조금 더 법정에 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오늘은
뭐 어쨌든 백 변호사는 설명을 잘해줬으니까 생각보다 앞에 시작할 때 냄새가 좀 나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정도에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고맙고요. 다음에 어디 갈 때는 좀 깨끗한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까지 디스를 하시네. 아니 뭐 디스가 아니라 좋은 어떤 사회 선배로서의 권고입니다. 문자 좀 지금까지. 읽어달래요. 지금까지는 백성문 변호사 함께했고요. 문자 백 변호사가 지금 들어온 거 하나 좀 읽어주세요. 네, 오훈 씨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박영훈 씨. 돈이 법 위에 있다는 건 일반인도 다 아는 건데 법이 그리 평등하지는 않아요. 예, 다음 문자는 읽지 않겠습니다. 5785님이 백변 최고. 최고라는 이상한 문자를 보내셨네. 여기 뭐 동원했어요? 혹시 어디? 아주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까지 보면-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가세요. 네, 가요. 알겠습니다. 예. 이따 봬요. 예, 이번 주만 친절한 AS로 진행하고 있는 불친절한 AS 코너입니다. 나라 걱정 시간에 주변 요청에 무릎을 거의 꿇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상 당대표 출마 선언을 뉴스공장에서 해주신 이혜훈 의원에 대한 응원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9567님, 이혜훈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전화번호 좀 찍어주세요. 4번 타자 홈런치게 응원할게요. 이혜훈 의원님은 생각이 섹시한 뇌생녀시네요. 당내에서나 보수층에서도 바른 생각 관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방탕시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김경원님, 뉴스공장 애청자인데요. 방송 듣다 이혜훈 의원님 팬이 됐습니다. 소신 있는 행보 늘 응원합니다. 1566님, 요즘 대세는 뉴스공장보다 라디오를 켜라 합니다. 김보빈 아나운서 휴가 갈 때도 양 변호사님 대타실. 이거는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어디예요? 제가 전화 드려봐야 되나? 예, 6128님, 대마왕 지열이 형님, 여기 순천입니다. 아이고, 고향 후배이신가 봐요. 형님이라고 보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김어준 공장장 정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서 청문회 준비하러 간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예비군 훈련도 빠지고 부적격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고고스, 법대로 합시다 코너가 이렇게까지 고품격이었나요? 이 코너 진행은 악마 변호사님이 털보 공정장보다 훨씬 낫네요. 예,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0796님, 지저분하지만 섹시한 남자 김어준이 없으니 뉴스공장 재미없네요. 아유,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과학 팟캐스트의 개척자, 시사와 과학을 접목시키다. 요즘은 예능 프로도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TV 프로그램 같은데. 네. 예, 과학 같은 소리 안에 파토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네. 공장장이 고기 먹으러 가면서 고기 먹으러 뭐 일주일이나 가나요? 고기를 많이 먹으러 다이어트 하러 유럽 같이 바로 반론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원종호 선생님만큼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네. 뭐 언제 처음 만나셨으며 그때도 장발이었는지 네. 그때도 지금처럼 지저분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양지열 변호사님 코너가 없어서 제가 지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아니 그런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저 없어지는 건가요? 아예? 저 아주 반갑습니다. 네. 뭐가 제가 반가운 거예요? 없어지는 게 반가운 거예요? 물론 이제 코너가 없어짐으로써 제가 길게 하게 되니까. 이분 큰일 나실 분이세요. 예, 하여튼 예. 네. 글쎄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언제 정도? 얼굴을 처음 본 거는 99년 아니면 2000년이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고 당기고 애증 관계로 예. 살아왔는데 물론 그때도 장발이었고 그때도 지저분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엔 또 안 그랬대요. 불과 1, 2년 차이로 제가 그 모습을 못 봤고요. 예. 나름 깔끔하고 짧고 마르고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랐었던. 예. 오. 단지 초기, 아주 초기, 극초기만 해도 예. 그랬다는 전설도 있고 일부 사진도 있는데 뭐 사진은 합성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모습만 보아왔고요. 예. 항상 털보였고. 아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네. 훨씬 나았다 인물이 지금이 그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아졌다라는 그 소신 발언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부분인데 일단 노회찬 의원께서 뭐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갑자기 제가 왜 너무 놀라냐면 어제 네. 노회찬 의원님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네. 제가 이렇게 SNS에 올렸더니 또 닮았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럼 저도 그런 갑자기 닮아도 또 잘생기고 못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무래도 오늘 본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과학 이야기. 네. 오늘 해볼 주제는 물리학이라는데 저는 물리학 정말 어려운데 물리학 얘기를 어떻게 하시죠? 물리학의 탈을 쓴 개그죠, 물론. 예. 네,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 김무성 의원의 노력 패스가 크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가방 쓱 미는 거. 네. 그 영상 뭐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갑질 이미지로 질타도 많이 받았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심지어 그러게요. 네. 굉장히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런다라는 좀 국가적인 코리안 폴리티션 스웩이라고. 스웩. 아, 그걸 또 스웩. 예. 아, 그 스웩은 좋은 말로 쓰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정을 해줬더라고요. 뭐라고? 그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저 예. 스웩이 아니고 그냥 에러건트하다, 그냥 거만한 거다, 거만한 뭐 거다. 등등.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노력 패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원래 농구 같은 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걸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엄청난 관심과 수많은 패러디와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예. 특히 이 노력 패스를 지금 이렇게 큰 사안인데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노력 패스라는 게 그러니까 농구 같은 걸 할 때 네. 앞만 보고 가면서 안 보고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게 공을 던지는 걸 노력 패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이전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예. 주로 축구와 농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축구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호나우 지유라고 지금 부르는데 호나우주. 옛날에는 호나우 딩요라고 했죠. 그 좀 말라서 예, 이렇게, 이빨 좀, 이렇게. 이 많이 튀어나왔던 예. 앞니가 많이 튀어나왔던 친구. 외계인이라고 불리는데 예. 이 호나우 딩요란 이름이 전도 애정이 갑니다마는 예. 그리고 현역 중에는 호날두 등등이 굉장히 잘하는데 예. 이 특징이 있습니다. 축구 노력 패스는 움직임이 멈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질주하는 가운데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이 선수가 이동하고 질주하는 가운데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딱 멈추고 나서 예. 하는 경우가 제가 10여 개의 영상을 본 결과 예. 대부분이 그런 상태였고요. 예. 그다음에 농구의 경우는 현실에서는 과거 이제 매직 존슨이라고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예. 정말 전설적인 선수였죠. 노력 패스 쪽이나 이런 쪽은 NBA를 지금의 인기를 그때랑 비교하면 사실 NBA가 인기가 지금 없어진 거고 네네. 많이 떨어진 거고 엄청난 전성기를 이뤘던 매직 존슨이 마이클 조단 직전의 슈퍼스타였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매직 존슨이 노력 패스를 잘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는 그 슬램덩크에 등장하는 능남고의 윤대협 선수. 오랜만에 예, 떠오릅니다. 예, 윤대협 선수가 이렇게 안범새 옆으로 휙 패스하는 그 노력 패스로 유명하고요. 예. 근데 농구는 원체 움직임이 많고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축구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노력 패스하는 순간에는 그 호리존탈 무브먼트, 그러니까 수평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축소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갑자기 멈추거나 혹은 위로 점프를 하면서 노력 패스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동을 하다기보다 자기는 다른 짓을 네네. 하면서 네. 그 관심만 끌고 이렇게 옆으로 팍 공을 돌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축구보다는 이제 좀 뛰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좀 대세를 이루는. 왜 그러냐면 이 노력도 어려운데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목표물에 제대로 보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이제 김무성 의원의 대표, 지금 대표신가요? 아니 전 대표님. 그분의 움직임이 어떤 과연 것이었나. 노력 패스에 해당하는가. 그렇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 주셔야죠. 그 기술적 장단점에 대해서 예. 논의를 할 생각인데요. 일단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안 돼 왔던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제가 나선 것입니다. 예. 김무성 의원 영상들이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공항에 이게 그 검색대가 아니라 공항 출구죠. 예, 출구입니다. 예, 비행기에서 내려서 네. 일반 탑승객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그렇습니다. 나오는 문이 열리고 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그 장신을 들고 몰고 오다가 초록색 연두색 네. 가방을 쓱 밀었는데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밀었다. 네. 그리고 보자더니 잽싸게 받았다. 그 장면이었죠. 거기까지가 이제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고요. 네. 저는 일반이니까 과학을 모르니까. 예. 우리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예.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했던 것과 대비되는. 일단 김무성 의원은 동작에 멈춤이 전혀 없습니다. 서서 하질 않고요. 예. 입국장 우측 안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억을 해보시면. 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 열린 출입문의 우측 가장자리로 지나쳐서 70도 정도 좌회전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네.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몸을 살짝 꺾죠. 예, 꺾어서 예. 정면으로 나오지도 않고 살짝 이렇게 많이 꺾어서 나오는데요. 예. 캐리어를 미는 지점이 회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몸을 꺾는 순간. 네, 그 순간 회전이 예, 캐리어를 미는 동작이 시작이 되는데 예. 즉 이거를 분석을 하자면 예.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움직임 있는 상태에서 예. 노루 패스를 시전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회전 운동을 하는 순간에 예. 캐리어를 정확하게 비서에게 밀어보내는 것이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스타들도 사실은 멈춘 상태에서 패스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분은 움직이면서 네, 그것도 회전을 하면서 각도가 바뀌기 급회전을 하면서 바로 그 포인트죠. 어마어마한 기술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또 이 네 바퀴 캐리어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다들 아시겠지만 잘 굴러갑니다, 막. 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예. 그래서 회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 이렇게 밀어보내면. 바퀴가 4개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죠, 네네. 사실은. 예. 근데 김무성 의원의 경우는 꽤 먼 거리를 머는데도 회전이 전혀 없습니다. 가방이 쭉 그렇죠. 안 가죠. 돌았어요. 네네. 가방이 안 들고 그냥 그 모양 던질 때 모양 그대로 쫙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이 정도면 뭐 호나우딩이나 윤대엽을 능가하는 실력이 아니냐라고 국가대표로 보여주고. 국가대표로 지금 청소년 축구 하고 있던가요?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은 거기 못 들어갈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예. 그 피나는 반복 연습의 결과라는 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라. 합이 맞아야지 되는 일인데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과연 그런 것일까? 그게 또 반전이 반전이 있습니다. 이 김무성 의원의 노력 패스가 정말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순수한 노력 패스였을까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예. 다시 영상 장면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출국장 문의 우측에서 사선으로 나옵니다. 예. 직선으로 이렇게 오질 않아요. 예. 사선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김무성 의원이 우측 문 뒤에서 걸어오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좌측에서 다가오는 비서입니다. 보좌관. 네. 예. 이 비서의 모습은 처음에는 완전히 화면 밖에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잠시 후에 나타나죠. 예.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김무성 의원을 봤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보좌관은 당연히 가방을 잡아야 하니까. 네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실은 이 두 사람은 반대 방향에서 거의 직선이 그어질 정도로 마주보며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무성 의원만 보면 회전하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두 사람 그 사이를 놓고 직전까지. 보면은 직선으로 다가오고 네. 있었다. 그 두 사람의 선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예. 직선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와 진행 방향을 알고 있었지만 영상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김무성 노력 패스의 기술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김무성 의원은 그저 걸어 나오던 방향으로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예. 등속 처음으로 과학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 네. 같은 속도로 똑바로 그렇습니다. 운동하고 똑바로 있어요. 가는 거죠. 예. 등속 직선을 하고 걸어 나오고 있었죠. 캐리어를 예, 끌고. 근데 역시 완전히 건너편에서 직선으로 접근하는 비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걷더님 그대로 캐리어를 밀었던 것뿐이죠. 캐리어는 이미 이제 보행으로 인해 속도가 붙어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니까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또 두 번째 뉴턴 제1법칙인 네, 관성의 법칙. 과학적인 척 좀 하려고. 네. 그러니까 관성이 하던 대로 계속 간다라는 네네. 뜻. 예.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이론적으로는 김무성 의원이 손을 놓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비서를 향해 직선상에 있는 비서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관성의 법칙에서는 저 시그마 F는 제로, 즉 힘의 총합이 0인 상태가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설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힘을 더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던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그 말입니다. 예. 네, 멋있어 보이니까요. 예. 다만 바닥에 마찰 개수가 있고 공기 저항 약간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아주 조금의 힘만을 더해줬다. 그리고는 걸어가던 방향 그대로 민 것이니까 오른손은 거들 뿐인 거죠. 그럼 사실 노력 패스가 아닌 거네요. 아닙니다. 기술적인 의미에서 김무성 의원의 패스는 노력 패스가 아니라 미리룩 패스죠. 미리 보고. 네, 미리 보고 밀어준 겁니다. 미리 보고 밀어준 거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착시 현상을 우리에게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인데요. 일단 이 원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실수들을 합니다. 유병재 씨의 패러디 많이도 보셨을 텐데 이 참담한 기술적인 실패를 하게 되죠. 영상을 보시면 일단 이분은 직선으로 나오십니다. 그 사선으로 안 나오고 그러다가 사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비선 아니겠죠.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관성 법칙을 활용하지 못하죠.
방향을 급선회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캐리어 손잡이를 굉장히 오래 잡고 있다가 본인도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아주 짧은 거리만을 이동시켰는데 그동안에 이미 캐리어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을. 그래서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김무성 의원과 유병재 씨의 영상은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유병재 씨가 공부를 안 하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한계죠. 예.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패스는 기술적으로는 노룩 패스가 아닌 미르룩 패스. 미리룩 패스다. 네. 예. 그래서 호나우딩요나 윤대엽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예. 지금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노룩 패스가 예.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이유는 태도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한 노룩 패스라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가진 몸가짐. 네, 실제로 네. 기술은 안 그마에 기술은 아닙니다. 않은데 네. 기술은 별거 아닌데 네네. 태도가 문제. 태도가 에러건트. 예, 그게 거만했던.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비서가 다가갔을 때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네, 예. 되게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예. 태도 면에서 노룩 패스였기 때문에 이 점이 비판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김무성 대표는 결코 고급 기술을 쓴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호나우딩요나 윤대엽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냥 네. 보던 길로 가던 길로 가다가 휙 밀어놓고 비리룩 해놓고 네. 자기만 몸을 돌린 것뿐이라서 네. 이거는 거기서 과학이 아니라 태도의 노룩이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예. 오늘도 너무 어려운 과학에 대해서 몇 가지 일부 용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교적 쉽게 정리를 해 주신 원종우 대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였습니다. 비가 왔던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공장이란 말 대신 농장이 좀 떠오른 그런 날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양지열이었습니다.